즐거운 건축 일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 계획에서 건축사, 그 중에서 서건사 부분을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자, 서양 건축사. 자, 1학년 때까지는 우리가 고대 건축부터 해서 중세, 근세까지 배웠다면 이제 근대 건축을 배우고 있었죠. 자, 표로 보자면 자, 서아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 고대 건축 이후에 로마가 쇠퇴하고 동쪽에는 비잔틴 제국, 그리고 사라센으로 이어지는 건축이, 서쪽에는 초기 기독교 로마네스크 고딕으로 이어지는 이 중세 건축이 있었다면, 이 이후에 십자군 전쟁으로 이 서쪽과 동쪽이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부터 바로 근세라고 했죠. 그 르네상스 이후에 바로크, 로코코를 거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근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근대 건축,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미술공예운동부터 시카고파, 아르누보, 빈세제션, 국제주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현대 건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대 건축.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바로 근대 건축의 서막이었죠. 저번 시간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대 건축이 시작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이었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건축 재료가 출현합니다. 자, 새로운 건축 재료 세 가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시멘트, 철, 유리. 물론 이전에도 시멘트도 있었고 철도 있었고 유리도 있었지만,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공장에서 이것도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출현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축 공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건축의 표현 요소가 굉장히 확대가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철골 구조가 탄생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철골은 이런 뼈대가 H빔 혹은 I빔 이런 걸로 이루어진 철로 된, 그 다음 커트롤로 된 건물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아주 미약한 수준의 이제 그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런던 박람회의 수정궁, 파리의 에펠탑이었죠. 1851년에 런던에서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자기의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걸 자랑하는 이제 그런 그 자리를 열면서 바로 이 수정궁을 보여주게 됩니다. 벽과 지붕 이런 데가 다 철과 유리로 된 건물을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철과 유리로 된 거대한 온실과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개체 연도와 같은 1851피트, 약 우리 그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500m가 넘는, 자, 이런 신재료랑 그 새 공법, 이 대규모의 실내를 처음으로 보이게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과시하면서. 이어서 이건 이제 그 수정궁 모습인데, The National Brass Band Festival at the Crystal Palace brings 5,000 bandsmen from all over. 자, 이어서 자, 파리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도 질 수 없다 하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에펠탑이죠.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만든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박람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높이가 안테나를 포함해서 324m.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약 40년 동안은 이 높이가 세계 최고의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라디오 송신탑을 이제 그 세우고, 2차 대전 이후에는 TV 안테나 설치하면서, 요건 처음에는 20년 후에 철거하기로 했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보수하면서 파리의 상징처럼 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수정궁과 에펠탑, 대표적인 철골 구조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높이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바로 이것도 또 한몫을 거들지, 엘리베이터. 오티스라는 사람이 바로 엘리베이터의 추락 방지 장치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고층에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57년에 뉴욕에서는 이런 실제로 비상 정지 장치를 탑재한 엘리베이터를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백화점에다가. 뉴욕에 있는 호그와트 백화점이죠. 여기 호그와트는 그 해리포터의 호그와트랑은 상관이 없다. 자, 정리하자면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 자,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건축 재료가 출현을 했고, 건축 공법도 발달이 됐고, 철골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고층을 보조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데 잠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대 건축의 발전된 배경이 아닌 것. 만국박람회 개최, 시민계급, 노동계급이라고 했지? 등장, 후견인의 등장, 새로운 건축 재료의 개발, 도시 인구의 급증에 따른 건축 수요의 증대. 답은 3번이었죠. 후견인이 등장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와 같은 그런 이제 가문이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후원하면서 후견인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근대 건축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근대 건축 운동, 우리가 배울 것은 크게 6가지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처음 배울 미술 공예 운동, 그다음에 시카고파 건축, 아르누보, 빈 세제션, 독일 공장 연맹, 마지막으로 바우하우스까지. 자, 다 생소한 단어들일 텐데 한 개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술 공예 운동. 자, 미술 공예 운동이 뭘까?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850년대) 시작된 산업혁명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초기 때를 상상해 볼까요? 요즘에도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을 보면 마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150년 전엔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까요? 반면에 그 당시에는 정말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세기 말 영국에서 수공예적인 공예 생산을 주장한 미술 공예 운동은 공예가이자 사상가인 윌리엄 모리스와 러스킨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산업혁명의 기계에서 나온 제품들은 미적 가치도 없을 뿐더러 기계 문명에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더 한목적성, 신미성을 갖춘 공예품을 만들어보자 하여 시작하게 된 게 미술 공예 운동입니다. 모리스는 작업하는 사람은 일반 대중을 위해 작업해야 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하며 예술을 통해 사회를 구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술 공예 운동은 일정한 조형 양식에 기초한다기보다는 건축, 실내 디자인, 금속 공예, 가구, 직물, 카페트, 벽지, 문 디자인, 유리 등 다방면에 걸쳐져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중세의 수공예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미술공예 운동은 이념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서울에는 예일 디자인과 학생이 만든 과제물입니다. 잘 만들었죠? 미술 공예 운동을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 공예 운동은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막 물건들이 대량 생산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제품들이 굉장히 조악하고 굉장히 옛날 그 중국산처럼 조잡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냐 이게 기계로 만든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차라리 장인 정신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직접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적인 그런 생산을 해보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어떤 공예품들을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미술 공예 운동은 존 러스킨, 그 다음 윌리엄 모리스, 이 두 사람이 거의 주도를 해서 만들어집니다. 존 러스킨은 윌리엄 모리스의 스승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윌리엄 모리스가 직접 자기가 나중에 이제 신혼집을 꾸리게 될 붉은 집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설계는 필립 웹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는 모리스와 그 동료들이 자기의 그런 신혼집을 꾸미면서 하나하나 조형물들을 조각하듯이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이제 이 가구들이며 안에 있는 이런 인테리어가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든 수공예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적으로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붉은 집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술 공예 운동의 특징은 저속한 기계 디자인에 반대하고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가치 있는 예술품을 만들자라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전보다는 옛날 방식을 좀 모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계점이 대중예술을 주장했지만 이 하나하나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하기에는, 물건을 사기나 만들기에는 널리 퍼지는데 한계가 있었죠. 어쨌든 이 미술 공예 운동은 대량 생산이 막 시작되고 있는 산업혁명 기점에서 다시 이런 수공예적 어떤 그런 공예품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 공예 운동이 바로 영향을 준 건축 운동이 좀 이따 바로 다음에 배울 아르누보라는 건축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르누보 건축입니다. 자, 그럼 아르누보가 무엇이냐? 자, 아르누보란 불어입니다. 영어로는 뉴 아트, 새로운 예술이란 뜻이죠. 1990년부터 1910년, 약 20년 동안 전성기를 이루면서 산업화가 가져온 그런 굉장히 대량 생산과 역동적인 어떤 그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옛날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미술 공예 운동 같은 맥을 잇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술 공예 운동의 영향으로 해서 이런 공업화, 대량 생산, 이런 타락하는 조잡한 물건들을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항하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보자 해서 유럽과 미국, 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1850년경부터 해서 쭉 미술 공예 운동이 이어졌다면 1890년을 기점으로 한 아르누보가 맥을 잇게 되고, 나중엔 이 아르누보 이후에는 아르누보에 반대하는 분리파가 또 나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아르누보의 사상은 모든 전통 양식을 배제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예술가 자신의, 건축가 자신의 창의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직선을 배제하고 장식적인 곡선을 추구합니다. 자, 안토니오 가우디, 이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건축가인데, 자연엔 직선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죠. 대부분의 건물이 다 곡선을 사용합니다. 자, 대표적인 건축물은 빅토르 오르타의 타셀 주택, 반데벨드의 독일 공작 연맹 전시회 극장, 그리고 유명한 안토니오 가우디라고도 하지, 카사밀라 등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빅토르 호르타가도 하고 영어는 읽기 나름이니까 다 타셀 저택입니다. 1893년
최초의 아르누보 건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곡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계단부터 해서 벽면부터. 자, 이 장식과 곡선으로 이제 고도의 어떤 그 곡선을 표현했는데, 또 철을 이용해서 철을 갖다가 그 자연 형태를 디자인의 원천으로 해서 철의 휘어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곡선을 장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식물의 줄기, 뭐 불길 이런 걸 모티브를 이제 따서 표현하는 거죠. 자, 빅토르 호르타의 이 타셀 저택이 아르누보의 기점이 되었다면, 아르누보의 정점은 바로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죠. 그중 카사밀라가 가장 유명합니다. 카사밀라는 스페인어로 그 밀라의 집, 카사가 집이란 뜻이야. 건축주가 페르밀라라는 그런 아줌마였습니다. 밀란의 집이란 뜻인데, 그 밀라라는 사람이 이제 공동주택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연립주택 같은 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가우디한테 이제 의뢰를 했던 거죠. 자, 이 카사밀라에 대해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 첫 그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